나르시시스트, 그들은 태어나는가 만들어지는가 안녕하십니까? 우리 주변의 역사와 문화를 깊이 있게 탐구하는 시간입니다. 오늘은 우리 사회의 그림자, 수많은 관계 속에서 우리를 아프게 하는 나르시시스트에 대한 깊은 이야기를 나눠보고자 합니다. 혹시 이런 경험 있으신가요? 처음에는 누구보다 매력적이고 카리스마 넘치던 사람.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그 사람과의 관계가 나를 갉아먹고 끝없는 자기의심과 감정 소모에 지쳐버린 경험 말입니다. SNS와 미디어에서는 연일 나르시시스트라는 단어가 등장하고 우리는 그들의 행동 패턴에 분노하고 상처받습니다. 그런데 문득 이런 질문이 떠오릅니다. 그들은 대체 그런 것일까요? 악마와도 같은 그들의 성향은 과연 타고나는 것일까요? 아니면 상처받은 환경이 그들을 그렇게 만든 것일까요? 오늘 우리는 임상심리학 분야의 오랜 연구를 바탕으로 이 오래된 질문, 본성 대 양육의 논쟁을 나르시시즘이라는 렌즈를 통해 들여다보려 합니다. 이 이야기가 당신의 마음을 지키고 혹시 모를 상처로부터 스스로를 보호하는 데 작은 등불이 되기를 바랍니다. 저희의 이야기에 귀 기울여 주시는 여러분의 구독과 공유는 어둠 속에서 홀로 힘들어하는 또 다른 누군가에게 빛을 전하는 소중한 행동이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따뜻한 마음을 모아 지금부터 그들의 내면 깊숙한 곳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은 바로 유전의 문제입니다. 나르시시즘이 유전자를 통해 대물림될 수 있다는 주장은 과연 사실일까요? 사실 이것이 합리적인 추론이라고 생각할 만한 근거는 몇 가지 있습니다. 예를 들어 일란성 쌍둥이 연구를 보면 유전자가 동일한 두 사람 중 한 명은 나르시시스트가 되고 다른 한 명은 그렇지 않은 경우가 발견됩니다. 또한 거의 동일한 환경과 부모 밑에서 자란 형제자매들 중에서도 유독 한 명만 나르시시스트적 성향을 보이는 사례도 많습니다. 이는 환경 외의 다른 요인, 즉 유전적 소인이 작용했을 가능성을 시사합니다. 나르시시즘이 속한 비군 성격장애, 즉 경계선 성격장애나 반사회성 성격장애의 경우 유전적 요인이 매우 강하게 작용한다는 것이 이미 여러 연구를 통해 밝혀졌습니다. 같은 가족에 속한 만큼 나르시시즘 역시 유전적 기반을 가질 것이라고 추측하는 것은 지극히 논리적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우리는 추론과 증거를 명확히 구분해야 합니다. 수많은 연구와 특정 유전자에 대한 추측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나르시시즘이 유전된다는 것을 명확히 입증하는 과학적 증거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법정에서 증거로 채택될 만한 수준의 확고한 연구 결과는 아직 없는 셈이죠. 따라서 나르시시스트는 타고난다고 단정하는 것은 매우 섣부른 주장입니다. 그렇다면 뇌의 문제는 어떨까요? 많은 나르시시스트들의 성장 배경에는 어린 시절의 학대나 트라우마 같은 깊은 상처가 존재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제 과학을 통해 어린 시절의 깊은 트라우마가 뇌를 물리적으로 변화시키고 그 상처가 뇌에 각인된다는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뇌가 한창 발달하고 모양을 갖춰가는 결정적 시기에 받은 학대는 뇌의 회로를 바꿔버릴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나르시시스트의 뇌는 일반 사람들과 다를 것이라는 추측 역시 매우 합리적입니다. 하지만 여기에도 함정이 있습니다. 우리가 관찰하는 것은 이미 성인이 된 나르시시스트의 뇌입니다. 과연 비정상적인 뇌가 나르시시즘을 유발한 것일까요? 아니면 수십 년간 나르시시스트로 살아온 삶이 그들의 뇌를 변화시킨 것일까요? 갓 태어난 아기의 뇌를 검사할 수는 없기에 이 인과관계의 미스터리는 여전히 풀리지 않고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학계에서는 앞으로 10년, 20년 안에 유전적, 그리고 뇌 구조적 원인이 밝혀질 것이라고 조심스럽게 예측하지만 현재로서는 그 어떤 것도 확실하지 않습니다. 다음으로
우리 사회의 나르시시스트가 정말로 늘어나고 있는 것인지 살펴보겠습니다. 1970년대 이후로 자기애성 성격장애 진단이 30% 이상 증가했다는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특히 25세 미만의 젊은 층과 65세 이상의 노년층에서 그 증가세가 폭발적이라는 보고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이 정말로 나르시시스트의 수가 늘어난 것을 의미할까요? 전문가들은 몇 가지 다른 요인을 지적합니다. 첫째, 진단 기준의 변화입니다. 정신질환 진단 및 통계 편람인 DSM이 개정되면서 나르시시즘의 정의가 훨씬 더 포괄적으로 바뀌었습니다. 더 넓은 그물로 더 많은 사람들을 포괄하게 된 셈이죠. 둘째, 사회적 인식의 증가입니다. 과거에는 그저 성격이 못된 사람으로 치부되었을 행동들이 이제는 나르시시스트적 학대라는 이름으로 불리게 되었습니다. 사람들이 자신의 고통을 인지하고 전문가를 찾게 되면서 수면 아래에 있던 사례들이 더 많이 진단받게 된 것입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완전한 성격장애는 아닐지라도 나르시시즘적 스타일을 가진 사람들은 확실히 늘고 있다는 점입니다. 특히 한국 사회의 특수성을 생각하면 이 현상은 더욱 명확해집니다. 끝없는 경쟁과 성공지상주의, SNS를 통해 완벽한 모습을 전시해야만 하는 문화. 이러한 환경은 우리 모두에게 어느 정도의 나르시시즘을 강요하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성공한 사람의 특징으로 무자비함, 공감 능력의 부재, 공격성 등이 당연하게 여겨지는 사회. 마치 성공하기 위해서는 나르시시스트가 되어야만 한다고 속삭이는 듯합니다. 이러한 사회 분위기 속에서 사람들은 적응하기 시작합니다. 예과 의사나 대기업 CEO와 같은 특정 직업군에서 사이코패스나 나르시시스트의 비율이 일반인보다 훨씬 높게 나타난다는 연구 결과는 우리 문명이 그들의 특성을 보상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씁쓸한 증거입니다. 그렇다면 이토록 이해하기 힘든 나르시시스트들은 과연 자기 자신이 무슨 짓을 하고 있는지 알고 있을까요? 이 질문에 대한 답은 매우 역설적입니다. 그리고 아니오입니다. 나르시시스트들은 자신이 무엇을 하고 있는지는 정확히 알고 있습니다. 그들은 타인의 약점을 기가 막히게 파악하는 차가운 공감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마치 포식자가 먹잇감을 스캔하듯 상대를 분석하고 그 약점을 파고들어 상처를 줍니다. 그들의 행동이 상대에게 어떤 고통을 줄지 분명히 인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자신이 그런 행동을 하는지에 대해서는 전혀 알지 못합니다. 그들의 내면에는 동기와 자기 성찰이 있어야 할 자리가 텅 비어 있고 그 자리를 거대하고 환상적인 자기만의 이야기로 채워넣습니다. 그들은 스스로 만들어낸 환상의 세계에 살고 있으며 그 환상이 현실이라고 굳게 믿습니다. 예를 들어 관계가 끝날 위기에 처했을 때 그들은 눈물을 흘리며 모든 것을 바꾸겠다고 약속합니다. 그 순간 그들은 진심으로 자신이 변할 수 있다고 믿습니다. 그것은 상대를 속이기 위한 거짓말이 아니라 그 순간만큼은 스스로를 완벽하게 속이는 망상에 가깝습니다. 물론 그 약속은 절대 지켜지지 않고 당신은 희망 고문에 시달리게 되지만 그들은 당신을 가스라이팅 하려던 것이 아닙니다. 그저 그들의 현실 인지 능력이 망가져 있을 뿐입니다. 그들은 자신의 환상을 지키기 위해 모든 것을 합니다. 만약 당신이 그들의 환상, 예를 들어 나는 천재야라는 주장에 동의하지 않고 현실적인 증거를 들이밀면 그들은 당신을 적으로 간주하고 무섭게 공격합니다. 그들의 환상적인 세계관을 지지하고 확인해주는 파트너가 되어주지 않으면 당신은 가차없이 처벌받게 됩니다. 이것은 연인 관계뿐만 아니라 부모-자식 관계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완벽한 가족이라는 환상에 사로잡힌 부모에게
자녀가 독립적인 삶을 살려고 하거나 비판적인 의견을 내는 것은 그들의 세계를 무너뜨리는 배신행위로 여겨져 엄청난 처벌로 이어지곤 합니다. 그렇다면 마지막 질문입니다. 그들은 변할 수 있을까요? 안타깝게도 대답은 아니오입니다. 온라인에서 일부 전문가들이 변화가 가능하다고 주장할지 모르지만 학계의 정설은 명확합니다. 어떤 심리치료도 나르시시즘의 핵심을 바꿀 수는 없습니다. 물론 단기적인 행동 수정은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 나르시시스트가 교도소에 가면 어떻게 될까요? 놀랍게도 그들의 오만함, 경멸, 착취적인 행동은 대부분 사라집니다. 그는 주변에서 가장 친절하고 공감 능력 있는 사람처럼 행동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두렵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두려움이나 당신조차도 이건 못 바꿀 걸 이라는 말로 그들의 전능감을 자극하는 것과 같은 강력한 외부 동기가 주어지면 그들의 행동은 일시적으로 바뀔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내면의 근본적인 변화가 아닌 생존을 위한 시뮬레이션에 불과합니다. 교도소에서 나오거나 두려움을 느낄 필요가 없어지면 그들은 즉시 원래의 모습으로 돌아갑니다. 그들의 내면 깊숙한 곳에 자리한 역동성은 너무나도 강력해서 어떠한 행동치료도 영구적인 효과를 내지 못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스스로를 지켜야 할까요? 다행히도 우리에게는 강력한 나르시시스트 탐지기가 내장되어 있습니다. 바로 당신의 직감입니다. 일본의 한 로봇 공학자는 인간과 너무나 흡사한 로봇을 보면 오히려 불쾌감과 섬뜩함을 느끼는 현상을 불쾌한 골짜기라고 불렀습니다. 나르시시스트나 사이코패스를 마주했을 때 우리가 느끼는 감정이 바로 이것입니다. 겉보기에는 완벽한 인간처럼 보이지만 무언가 결정적인 것이 빠져있는 존재. 당신의 직감은 그 미세한 균열을 감지해냅니다. 만약 어떤 사람과 함께 있을 때 이유 없이 불편하고 왠지 모르게 기운이 빠지고 무언가 잘못되었다는 느낌이 든다면 당신의 머리로 그 감정을 합리화하려 하지 마십시오. 저 사람은 저렇게 멋지고 대단한데 내가 이상한 거겠지? 라고 스스로를 탓하지 마십시오. 그 쎄한 느낌, 그 직감이야말로 당신의 영혼이 보내는 가장 정확한 경고 신호입니다. 그들은 변하지 않습니다. 당신이 그들을 바꿀 수도 없습니다. 오히려 그들이 당신을 바꿀 가능성이 훨씬 높습니다. 그들과의 관계 속에서 당신은 점점 자신을 잃고 스스로가 낯설게 느껴지는 소외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나르시시스트를 이해하려는 노력은 그들의 행동을 용서하기 위함이 아닙니다. 그들의 실체를 명확히 인지하고 그들의 영향력으로부터 나 자신을 해방시키기 위함입니다. 그들은 대부분 어린 시절 깊은 상처를 입은 피해자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들은 다시는 피해자가 되지 않겠다. 이제부터는 내가 가해자가 되겠다는 비극적인 선택을 한 사람들입니다. 그들을 동정할 수는 있지만 그들의 파괴적인 행동을 받아줄 의무는 누구에게도 없습니다. 부디 당신의 직감을 믿으십시오. 그리고 당신의 소중한 마음과 삶을 지켜내시길 바랍니다. 오늘 이야기가 여러분께 깊은 울림을 주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생각이나 경험을 댓글로 남겨주시면 저희에게 큰 힘이 됩니다. 다음 시간에도 더욱 의미 있는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